이게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다 어르신도 계시고 또 우리 후배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우리 안회장님께서 이 잠수함연맹을 창립하신다는 얘기를 작년에 인사참모부장을 하면서 김혁수 전단장님께 들었습니다. 그 김혁수 전단장님은 제가 함장할 때 저를 좀 잠수함을 이렇게 뽑아주신 분이고 해서 저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그 말을 듣고 저희 한국에 있는 모든 잠수함 요원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아직까지 잠수함 총교원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외국에 계시는 동포분들께서 오히려 잠수함 근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잠수함 연맹을, 그것도 잠수함 타신 분이 아니신 분들이 잠수함 연맹을 조직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주 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또 많은 선배님들께서 그 모임에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잠수함을 근무를 하고 또 잠수함 전단장까지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상하학교에 오늘 아침 미국 아나폴리스에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오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 와서는 우리 지회장님께 연락을 드려야 되겠네. 이게 돌인 거 싶다 가지고 우리 김혁수 전단장님께 드렸는데 저는 그냥 우리 회장님만 뵙고 또 이번 몇 분만 뵈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여러 선배님들하고 또 어르신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뜻깊고 좋은 자리를 하게 되니까 정말 제가 이거 너무 영광스럽고 오히려 제가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가 어차피 마련이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도대체 해군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도대체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 산소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외할머니도 시애틀에 계시고 저희 동생들도 시애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족이 미국 동포로 와 계십니다. 이게 우리 현실.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반도를 벗어나 가지고 이미 세계 모든 곳에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파워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그 정도 위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저께인가 일본하고 야구해서 이거 알고 계시죠? 이겼어요. 그것까지 한번 봤어요. 저는 미국하고 이긴 게 문제가 아니고 일본하고 예선전에서 5대 빵을 졌어요. 그것도 투수한테 때려보지도 못하고 8회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9회 초에 4대 3으로 역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저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 해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우리 많은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좀 합니다.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다 저를 쫓아낼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저희가 지난 11월 11일이 우리 해군 창설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혹시 여기서 우리 해군 창설 기념일이 11월 11일인데 왜 11월 11일이 되신지 아시는 분들, 해군 선배님들은 제외하시고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번 맞추시면 제가 기념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빼로 데이는 아닙니다. 네, 기념일인데 왜 11월 11일입니까? 그것도 11시에 했거든요. 아닙니다. 보통 행사하면 우리는 10시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해군 그럼 뭐라 그러죠 대부분? 신사인데 우리 신사를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선비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한자로 쓰면 10은 10자에 일자를 쓰면 선비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1일 11시에 해방병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군을 창설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해군은 우리 선배님들이
바다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선각자분들이 그 중심에는 손원일 제독님이 계셨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선각자들이 해군을 창설하시게 됩니다. 국가에서 명령도 없었는데 스스로 창설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각 3군 중에서 가장 먼저 창설된 것이 해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육군도 창설이 됐는데 육군을 창설하신 멤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일본 상한학교를 나왔거나 만주 군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해군을 창설하신 분들은 누구냐면 외국에서 상선을 타시던 분들이에요. 왜 그랬느냐? 일본 해군 상한학교에 조선 사람을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뽑아주질 않았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하고 같은 의견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충무 이순신한테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해군의 장교를 인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군 사관학교에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진짜로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근데 해군이라는 것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방법으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이제 상선학교, 선원학교 이런 데에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하급 선원도 하고 뭐 이렇게 배를 타셨죠. 그분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 11월 11일 해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해인 1946년 1월 17일 날 해군 상한학교를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7일이 해사 개교 70주년이 되는 우리 바로 정기석 선배님이 1월 17일 날 해사 1기생으로 들어오신 게 1946년. 그러니까 우리 해방 병단이 창설되자마자 그 다음에 우리 상한학교 들어오신 거죠. 우리 정재들께 박수 한번.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 해군상한학교는 매년 초기에는 1년 교육을 시키고 인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52년부터는 4년제 정규 교육을 시키고 인간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나오는 졸업생이 70기가 졸업을 합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는 내년에 나오는 기생이 72기입니다. 그런 사이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1년을 교육을 못 시키고 짧게 교육을 시키고 인간한 기수가 나오면 따라 가지고 우리보다 기수가 많고 공부는 조금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 6년 늦게 이렇게 창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 병단이 창설이 되면서 해군이 창설이 됐는데 당시에 우리 해군에는 전투함다운 전투함이 한 척도 없었어요. 일본으로부터 인수받은 정말 구형 낡은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원일 제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군함을 갖자. 군함이 없는 해군이 무슨 해군이냐. 육군이나 공군은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해군은 배에서 생활을 합니다. 먹고 자걸 배에서 하는데 배가 없으면 해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 장교들은 봉급의 10%, 간부들은 15%를 내고 우리 구인회에서는 삭바느질을 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배님들 계셨지만 그때 참군 원로분들은요 밖에 나가서 양철을 주워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때 1945년도에 우린 대한민국의 사정을 잘 알 겁니다. 연돌 이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양철로 된 거. 어떤 데는 이런 것도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연기가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 걸 모으고 팔아가지고 15,000벌을 모읍니다. 그 15,000벌을 모아가지고 손원일 제독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45,000불을 더 주셔서 6만 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6만 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배를 사러 오는데 당시에 미국에는 외국의 한 군함을 안 팔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샀냐면은 미국 해양대학교에서 군함을 하나 삽니다. 그러니까 상선이죠. 상선 같은 그냥 철선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와이 가서 거기다 3인치 포를 달고 우리 한국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 선명이 뭐냐? 우리나라의 영산 그럼 누굽니까? 제일 큰 백두산 아닙니까? 초창기함이 백두산함이 되는데 그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한 군함의 이름이 뭐였느냐? 원래 이름이 선명이 앤슨 화이트헤드입니다. 그래서 그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앤슨은 해군 소위를 앤슨이라고 하거든요. 해군 소위로 화이트헤드라는 소위가 2차 대전 때 전사를 해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화이트헤드 소위의 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화이트헤드가 백도 아닙니까? 이런 우연의 일치도 또 벌어집니다. 더 공교로운 것은 이 배가 1950년 4월 10일 날 인수를 해가지고 진해항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한 바퀴 여러 항구를 다니고 6월 25일 날 진해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배가 명령을 받고 그날 일요일인데도 비상소집을 하니까 오후에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해서 부산 앞에 가다가 개 선박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래서 정선을 하는데 쓰지도 않고 접근해서 보니까 거기에 무장한 병력들이 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두 배가 교전을 벌여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켰는데 그 배에 북한군 무장 병력 6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목적지는 부산 다대포항이에요. 다대포 근처였던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면 부산항을 교란해가지고 항만을 파괴하는 게 주 임무였던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공작선을 개선박을 침몰시키지 못했다면은 아마 부산항이 엉망이 돼가지고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돼서 6.25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대한해협 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에서는 대한해협 해전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 전략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첫 승전이었고 의미 있는 승리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표가 안 나오고 있다가 지난 2010년에 6.25 발발 60주년 되던 해에 이게 재조명돼가지고 지금 대한해협 해전으로 해서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그 이외에도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또 우리 해병대가 한 통영 상륙작전, 통영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북한군이 진동, 마산 옆에 있는 진동까지 들어와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수하게 해병대 병력으로 통영을 점령해가 상륙작전을 해서 북한군의 호미를 침몰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부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전적인 역할을 한 것이 통영 상륙작전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해군은 여러 가지 우리 중대한 일들을 많이 했죠. 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선배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도 월남전 때도 많은 일을 겪고 또 북한과의 그동안에 우리가 약 한 수천 회에 걸친 북한군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많이 도발하고 있죠. 그 도발의 70% 이상이 해상을 통한 도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에는 뭐 DMZ 근처에서 총격 사건도 많고 많았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가지고 1, 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물론 이번에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동해에 있었던 잠수함 침투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해상을 통한 도발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육상을 통해서는 지금 모든 조기경보시설이라든지 감시시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남는 육상을 통한 도발은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가능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 해상을 통한 도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연평해전, 2연평해전을 치르고 2연평해전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천안함 폭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는 특수전 여단장으로 제가 진해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 바로 저는 진해 벙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상황 후속 처리할 때까지 했는데 들어가서 실지 어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추진체 어뢰 추진 모터를 끄집어 올린 것도 우리 요원들이었고 그걸 증거를 다 분석한 것은 우리 자체 분석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유명한 그런 그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민간군의 그 TF로 구성된 그분들이 그 어뢰가 북한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후에도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또 저질렀죠.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수시로 뭐 미사일도 쏘고 있고 또는 이제는 잠수함에다가 발라스틱 미사일까지도 달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우리 식으로 북한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998년도에 속초 앞에서 꽁치어망에 북한 잠수정이 걸렸습니다. 6호급 잠수정 길이가 불과 한 30m밖에 안 되는 6호급 잠수정이 꽁치어망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납치를 잡아들였는데 그 잠수정에 들어가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부리고 다녀야지 되고 공간 전체 공간이 여기서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취사장도 없습니다. 화장실 어디다 보냐면 깡통에다 봅니다. 취사장이 없어가지고 그냥 쌀 이런 거 몰아가지고 가요. 이런 데를 타고 여기 12명씩 14명씩 태워가지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데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북한의 전쟁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는 우리 같은 사고를 가지고 설마 저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은 북한에서 평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목함질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정말 설마 저렇게까지 하겠는가 싶은 그런 도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저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분명히 앞으로도 도발할 것이다. 도발하면 어떤 것들로 도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도발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저게 무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비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떠한 소리가 들리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육해공군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항상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안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고, 또 어떤 때는 동포분들 중에서 또 일부 어떤 동포분들은 저희한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욕심이 있다 보니까,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해군은 배가 없으면 해군이 아닙니다. 배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쩌든지 아무튼 배를 갖기 위해서 욕심을 많이 부리고 한 차가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배를 태울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육상에 있는 인원을 태우다 보니까 아주 적은 인원을 육상 임무를 하다 보니까 우스운 예로 우리 펜타곤과 같은 게 우리 계룡대에 가면 육해본부 건물이 5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은 육군이 쓰고, 3층은 해군이 쓰고, 4층은 공군이 쓰고, 5층은 같이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UFO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3층 건물만 밤이 돼도 불이 안 꺼지고, 멀리서 보면은 가운데 불이 이렇게 켜져가 UFO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해서 UFO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사실은 해군의 현실입니다. 이만큼 저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물리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군 바다에 의해서 지금의 같은 이런 번영을 이루었듯이 앞으로도 우리 해군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동포분들께서도 우리 해군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그러나 잘못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질타를 해주시고,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모두 하시는 일에도 번영히 같이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